로봇주 밸류에이션과 실적 현황은 어떤가요? 자, 로봇주 지금 드디어 로보티즈 기준으로 하면 연간 매출 1000억 찍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이미 흑자 전환했고, 올해는 아마 한 40억 정도 영업이익 보지만 내년에 이제 100억대 영업이익 볼 것 같아요. 지금 요 추정치인데요. 123억. 근데 잘 보세요. 로보티즈가 중앙아시아에 캐파를 30만 대에서 액추에이터를 300만 대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아니 캐파가 10배 늘어나면 매출 10배가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캐파 늘어난 중앙아시아 캐파 증설부를 반영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캐파의 가동률에 따른, 캐파의 양산 수율에 따른, 캐파의 실적 반영치가 언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분명히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매출 추정치 싹 다 바뀔 것 같아요. 올해는 이미 끝났고요. 26년도가 27년도는 캐파 증설분이 만약에 반영된다고 하면 650억 사이즈? 이것도 왜냐면 보세요. 60% 56% 증가하는데 저는 이거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영업이익 사이즈도 123억 255억.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PER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다른 회사들이 적자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보면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밸류에이션으로 하는 게 적정해 보여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왜냐면 다른 회사들하고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죄다 적자라서. 그래서 시가총액을 한번 매출액으로 나눠봤더니 4조잖아요? 그러니까 100배가 넘는 거예요. 100배. 근데 내년에 한 700억 정도 한다고 하면 급격하게 낮아지긴 하죠. 4조라고 보면 700억이면 얼마죠? 60배. 그죠? 그래도 비싸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게 원래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냥 3분기 때 실적이 매출은 107억이 나왔거든요. 이게 요 정도 수준만 나오면 연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은 3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9조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PSR로 보면 거의 300배입니다. 근데 로보티즈 얼마였죠? 매출 420억 정도면 100배라고 했잖아요. 300배 대 100배예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비싼 거죠. 그죠? SPG는 시총이 이제 2조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올해 매출 3,500억이에요. 여기는 이미 흑자죠. 왜냐? 여기는 가전용 모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에요. 로봇 회사도 아니에요. 왜냐면 로봇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도 로봇 SPG 감속기가 10%, 20%, 30%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시총이 1조대니까 2조라 볼게요. 2조인데 매출이 4천억 사이즈 나온다? 그러면 2조 나누기 4천억 하면 PSR 몇 배죠?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 불가한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나. 자, 여기 빠졌는데 하이젠 R&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까 위에 있었죠? 숫자 좋았던 거. 하이젠 R&M이 연간 매출이 얼마 나오죠? 75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돼요. 750억 잡아볼게요. 근데 하이젠 R&M 아까 시총 얼마나 했죠? 2조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럼 하이젠 R&M은 PSR로 치면 3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렉소라는 회사가 있어요. 큐렉소. 제가 의료용 로봇으로 앞으로 굉장히 뜰 거라고 보는 회사. 큐렉소도 올해 매출이 850억 정도 돼요. 850억. 근데 큐렉소 시총이 얼마냐? 1조 안 되죠. 7천억도 안 될걸? 큐렉소 시총 한번 같이 볼까요? 로봇주 너무 비싸다고 해서 그러면 저평가된 로봇주를 어떻게 찾냐?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큐렉소까지만 볼게요. 큐렉소는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면 얼마나요? 네, 5,500억 밖에 안 되네요. 근데 매출은 얼마 사이즈라고요? 800억 사이즈. 그러면 5,500억을 800억으로 나눠보세요. 몇 배죠? PSR 7배. 그렇게 한번 다 계산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나는 고영을 갖고 있어. 나는 유일로보틱스를 갖고 있어. 난 로보스타가 있어. 나는 유진 로봇이 있어. 두산 로보틱스는 얼마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에 크잖아요. 여기도 매출이 1,000억? 절대 안 되죠. 500억 될까요? 500억? 그러면 500억으로 잡으면 500억도 안 돼요. 500억 잡아볼게요. 시총 5조죠. 그럼 두산 로보틱스 PSR 몇 배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로봇주 투자 전략은 어떤가요? 로봇주 투자 전략. 저는 로봇주를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로봇 관련된 ETF인데 진짜 안타까운 게 저는 아직도 로봇주가 더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로봇주가 불안하니까 로봇 ETF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AI 로봇 ETF. 미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 잔뜩 넣어놓고 글로벌 휴머노이드 ETF.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순수하게 로봇 회사로만 만든 ETF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그 ETF 저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SPG 같은 회사들 막 시총 3조 가고 막 로보티즈 4조에서 10조 갈 때 그런 로봇 ETF 만들 건가요? 너무 겁나죠. 그때 되면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죠. 물론 그때 되면 로보티즈도 매출이 1,000억 사이즈로 올라오고
SPG도 매출이 4천억 사이즈로 올라오고 하이젠 RM도 매출이 뭐 1,500억 사이즈로 올라올 거라 저는 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엄청나게 로봇 회사들이 성장할 거고 글로벌 로봇 회사에 납품할 거니까. 근데 지금도 충분히 국내 로봇 회사들로 로봇 ETF를 만들 수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로봇이 핫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나마 삼성 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로봇 액티브 운용사가 운영하는 ETF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국내 로봇 회사가 많긴 한데 테슬라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어찌됐든 야 나는 로봇 산업이 클 건 알겠어. 근데 로보티지가 여기서 10배짜리 간 게 2배 더 가는지는 모르겠고 하이젠RM, SPG 둘 중에 어느 회사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 하면 우리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있잖아요. ISA 계좌. 그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 있죠. 연금저축펀드. 또 뭐 있죠? 퇴직연금 IRP 계좌에 로봇주는 앞으로 3년이 아니라 5년 정말 롱텀으로 보면 10년 사이클로 커지는 회사니까 진짜 2030년 되면요. 지금도 보세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가면요. 현대차 울산 공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력이 거기서 엄청나게 큰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로봇 때문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2030년까지 로봇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로봇 관련된 ETF도 같이 커지겠죠?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별 기업이 너무 어렵다. 어디가 성장할지 모르겠다. 근데 그 성장에 대한 팁도 제가 이제 구독 모델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는데 개별 기업 공부하는 게 내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로봇 ETF를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 IRP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계좌 이런데 사서 묻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회사를 투자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 국내 로봇 회사에만 납품회사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 왜 로보티지가 미친듯이 10배 갔을까요? 로보티지는요 테슬라에도 시제품을 납품했고요.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현재 납품 중이고요. 중국의 탑티어 로봇 회사인 유니트리에도 납품 중이에요. 심지어 오픈 AI가 로보티지의 액추에이터 플러스 로보티지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AI 워커를 사갔어요. 물론 반쪽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이긴 합니다. 걷는 로봇이 아니고 바퀴가 달린 로봇이에요. 근데 AI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이 로보티지의 액추에이터랑 휴머노이드 로봇에 모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미친듯이 반영을 된 거고요.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DIC라는 회사가 자동차 감속기, 자동차 부품, 변속기 기어 만드는 회사인데 180% 올랐어요. 테슬라의 로봇 관련된 부품을 DIC라는 회사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 해서 미친듯이 올랐어요. 그래서 결론은 테슬라가 됐든 글로벌 빅테크가 됐든 현대차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됐든 중국의 유니트리가 됐든 어찌됐든 글로벌 이름 되면 알만한 휴머노이드 업체에 납품하는 로봇 회사를 골라야 되고 두 번째는 로봇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게 액추에이터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중요해질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투자해도 돼요. 앞으로 뭐가 중요해질까요? 센서가 엄청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센서 만드는 부품 회사는 현재로서는 상장된 회사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촉각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상장된다고 해요. 그게 아마 에이딘 로보틱스 아니면 촉각 센서를 만드는 로봇 회사가 상장된다고 해요. 에이딘 로보틱스 아니면 홀리데이 로보틱스인가? 그 두 개 중에 회사, 촉각 센서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 센서 회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대기업하고 연결이 돼 있는 회사. 당연히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겠죠. 근데 상장 안 된 회사 중에 HD 현대그룹이 로보틱스를 갖고 있어요. 바로 HD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매출 사이즈가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즈 잽도 안 돼요. 2,800억입니다. 단 여기는 휴머노이드 쪽은 아니에요. 근데 조선소에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HD 현대마린엔진 엄청난 우리나라 세계 최강 조선업에 용접을 하는 또는 조선업 관련된 생산 공정에 본격적으로 로봇이 투입되기 시작한다? 저는 HD 현대 로보틱스의 매출이 2,800억대에서 끊기진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그런 회사들, 대기업과 연을 닿고 있는 회사들, 글로벌 로봇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들, 그리고 로봇 업체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그리고 적자지만 매출이 연평균 40에서 50% 이상 성장하는 회사들로 추리면 몇 개 없어요. 10손가락 안에 꼽을걸요. 5손가락 안에 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업체들로 압축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 모르면 로봇 관련된 ETF를 진짜 장기적인 큰 흐름으로 보고, 피지컬 AI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피지컬 AI는 말만 나왔죠. 진짜 피지컬 AI가 폭증하는 거는 내년, 내후년, 8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피지컬 AI를 뭐가 데이터를 구현할 거냐? 로봇이 구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중장기 흐름으로 로봇 관련된 ETF를 내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모아놓으시고, 그래도 나는 정말 개별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 구독 모델도 참조하시고 개별 종목을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조건, 글로벌 업체에 납품하는 거, 국내 대기업에 투자를 받은 거, 지분 투자 받은 거, 로봇 관련된 가장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로봇 관련된 회사인데 아직은 적자라도 앞으로 아직 적자보다 흑자인 회사가 더 좋겠죠. 그럼 그 흑자 회사에 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겠죠. 흑자거나 흑자 전환,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 그리고 매출은 40에서 50% 성장하는 회사. 이 4가지를 한 가지 조건도 빼놓지 않고 4가지 다 만족하는 회사를 개별 기업으로 투자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얻으실 거라 믿습니다. 로봇주 상승률 현황은 어떤가요? 반도체보다는 뭐 월등히 지금 크게 조정다운 조정을 안 받아요. 제가 표 갖고 왔는데 드디어 로보티즈가 10배거가 나왔죠. 980% 올랐어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말고 뒤따라서 클로봇이 지금 500%가 넘었습니다. 평균 상승률이 요 밑에 보면 의외로 막 마이너스인 회사도 있어요. 로봇 회사인데 TXR 로보틱스 이런 거 마이너스 23%고요. 인탑스 로봇 관련된 IT 부품 회사 여기 마이너스 18%, 에이럭스 여긴 드론도 하죠. 마이너스 21%, 미래컴퍼니 의료용 로봇 만드는 회사 마이너스인데 이거 다 합쳤는데 137%가 나왔어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클로봇까지는 상승률이 평균 상승률이 250%가 넘었다는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포함해서 이런 거니까. 전혀 못 갔던 SPG가 200% 넘게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9조짜리도 드디어 최고점에서 8%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는 시장보다 압도적인 초과 상승을 내는 업종이다. 그 모멘텀이 끝나지 않다.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갔다면, 과거에 로보티즈만 갔다면,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면 하이젠 RNM이 갑니다. 하이젠 RNM이 쉬면 클로봇이 갑니다. 클로봇이 쉬니까 고용이 갑니다. 고용이 쉬니까 유일로보틱스가 와요. 유일로보틱스가 쉬니까 또 어디 가죠? 심지어 진짜 무거운 또는 많이 빠졌던 큐렉소라는 회사가 막 가요. 의료용 로봇. 큐렉소가 빠지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감속기 만드는 SPG가 최근에 미친듯이 올라가서 최근 한 달 반 만에 200% 넘게 주가가 올랐고 최고점에서 1.7%밖에 안 빠진 최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로봇주 내에서 아주 골고루 순환매가 되고 있다. 특정 예전에 한미 반도체만 가고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들 못 가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니까 로보티즈가 가고 로보티즈가 쉬니까 하이젠 RM 가고 하이젠 RM이 쉬니까 클로봇이 가고 클로봇이 쉬니까 SPG가 가고 큐렉소가 가고 고용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100% 넘는 종목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하이젠 RNM, 클로버, 고용, 유일로보틱스. 여기 보시면 로보스타도 200% 넘었어요. T로보틱스, 물류 쪽이죠. 155%. 평균 로봇 회사들의 상승률이 조금만 이름 되면 알만한 로봇 회사는 전부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에서 여전히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물론 로봇주를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적자잖아. 맞습니다. 두 번째, 로봇 회사들 매출 사이즈 너무 작잖아. 맞습니다. 로봇 회사 중에 글로벌로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로봇 회사를 비하해서 깎아내리는 거고요. 네 번째, 로봇 회사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모멘텀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현재 완전한 주도주고,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모멘텀으로 얼마나 이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줄 거냐.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줄 거로 보고 있고요. 로봇 회사들의 개별적인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로봇을 밀어주겠다고 이제 아마 내년 5월 안으로 행정명령에 로봇 산업을 보안 산업으로 엮이면서 포함을 시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도 로봇 관련돼서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업체들 피지컬 AI의 데이터 테스트베드를 얼마든지 써라. 그리고 정부에서 K 휴머노이드 연합체 만들어서 밀어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또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또는 피규어 AI
또는 엑스원 테크놀로지 또는 유비테크 또는 샤오펑 이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년 2026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 끝났어. 우리 양산할 거야. 우리 연간 10,000대 이상 생산할 거야. 테슬라는요 엄청 공격적이죠. 우리 2027년 내후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만 연 50만 대, 내년에는 10만 대 양산한다고 해요. 그러면 로봇이 가격이 엄청 싸졌잖아요.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연간 액추에이터를 30만 대 정도 풀로 했을 때 최고 역대급 아마 올해 실적 찍을 거예요. 한 450억 정도. 30만 대 액추에이터. 근데 얘네가요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인가요? 가가지고 공장을 우리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연간 300만 대 할 거야. 근데 야 300만 대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의 물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야. 30만 대에서 300만 대로 10배 늘리는데 전체 휴머노이드 로봇 물량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해요. 글로벌 전체 휴머노이드 로봇 플러스 협동 로봇 플러스 의료용 로봇 플러스 서비스 로봇 플러스 산업용 로봇 다 더하면 로봇 시장이요 2차 전지나 배터리 시장보다도 더 큰 경얘기가 나와요. 조가 아니고요 50조 100조가 아니고 경얘기까지 엄청나게 세계에서 역대급으로 큰 산업 시장이 될 거다.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자, 그럼 로봇 회사들 계속 앞으로 적자냐? 아닙니다. 로봇 회사들 이미 로보티즈 흑자 전환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년에 흑자 전환하고요. 하이젠 R&M 내년에 흑자 전환하고요. SPG는 이미 흑자죠. 클로봇 이미 흑자죠. 고영 흑자죠. 유일 로보틱스 내년에 흑자 전환하고요. 큐렉소 이미 흑자입니다. 로봇 회사 다 적자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로봇 회사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일단은 적자보다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 매출 성장률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도 지금의 로봇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들 로보티즈, 하이젠 R&M, 클로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고영 이런 회사들, 큐렉소 저는 이런 회사들의 로봇 매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 평균적으로 못해도 30% 이상의 매출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대장인 로보티즈 진짜 텐베거가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 막 사죠. 지금의 이 비싼 가격에 연기금이 산다고? 빨간 게 훨씬 많죠. 거래일 제외하고 한 달 내내 사고 주식 가장 잘한다는 애들이 여기 사모펀드에 들어가 있죠. 얘네 빨간색이 훨씬 많죠. 여전히 로보티즈 끝나지 않았다. 더 성장할 거야. 더 미친 듯이 성장할 거고 기관들 중에 제일 잘하는 수익률 제일 좋은 사모펀드가 들어왔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지금의 이 가격대에 그 다음에 연기금 사죠. 연기금 중장기적으로 연기금 단타 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외국인 계속 팔았어요. 근데 저는 기관이 사가지고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추세를 바꿔놓잖아요. 저는 외국인이 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11월 1일부터 12월 저희가 찍고 있는 22일까지 한 달 동안의 누적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 순매수 항상 탑3 안에 로보티즈가 들어갑니다. 그 탑3 안에는 바이오가 있고요. 로봇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거래대금 항상 1등부터 10등 사이에 최소한 3종목 이상 들어가는 것도 로봇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의 주도주였다면 지금은 로봇주의 대장처럼 움직이는 주도주는 압도적으로 지금 로보티즈가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깨지면 다른 로봇주들도 사실은 불안해야 되는데 안 그렇죠. 로보티즈 깨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후속주자들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총으로는 가장 큰 레인보우 로보틱스 봤더니 이상하다. 로보티즈는 외국인이 파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싸요. 여기도 고점 영역이에요. 최고점 영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 달 내내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삽니다. 그리고 여기도 연기금이 사죠. 사모펀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팔고 로보티즈로 약간 갈아타는 것 같고요. 연기금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로보티즈든 안 따지고 다 사요. 수급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네요. 외국인 계속 사죠. 한 달 내내 사죠. 그럼 외국인이 10%, 5% 먹으려고 지금 이 가격에 들어올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클로봇 여기도 수급이 엄청나게 좋네요.
여기도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는데 투신 아까 뭐라 그랬죠?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는 로보티즈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사는데 클로봇도 사네요. 근데 여기 연기금이 또 사네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클로봇도 사고 로보티즈도 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고 진짜 고르게 다 사죠. 연기금이 로봇 쪽으로 받쳐주네요. 하이젠 RNM. 여기는 외국인이 사긴 사는데 아쉬운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은 안 사요. 사긴 사는데. 자, 그 다음에 기관. 투신하고 연기금 사는데 약해요. 클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은 안 사요. 근데 전 여기도 수급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못 갔으니까. 원래는요, 하이젠 RNM이 로보티즈보다 시총이 컸어요. 근데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지금. 하이젠 RNM 시총하고 로보티즈 시총이, 하이젠 RNM은 1조대 머물렀고, 로보티즈는 4천억대 시총이 4조 같죠? 그럼 하이젠 RNM 시총은 1조대 머무를까요? 저는 머무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SPG 최근에 미친 듯이 올라왔죠. 2달 만에 200% 올라왔는데 누가 땡겼냐 봤더니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애매하네요. 보니까 사모펀드만 사죠. 연기금은 팔았다가 일부 사고 투신도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고, SPG는 그렇게 기관 쪽 수급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외국인이 사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 실적이 뒷받침 돼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로봇 어디든 수급의 선이 닿아 있다.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대장주, 주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시총이 큰 대장주도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대장주 단에서 수급이 꺾이지 않았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로봇주 수급 현황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상승률 현황은 어떤가요? 반도체 최근에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11만 원을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다른 업종들이 못 가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지 않으면서 다른 업종이 같이 순환매 차원으로 돌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반도체 단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너무 반도체에 쏠리는 건 안 좋은데, 여전히 말씀하신 상승률 관련돼서 보면 반도체가 지수가 다시 오늘자 기준으로 제가 장중에 찍고 있는데 장중 기준으로 70% 상승률을 회복을 했고요. 반도체가 95% 평균 상승률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압도해서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107%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연초 대비입니다. 1월 1일 대비.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240% 가까이 다시 상승률이 올라왔고요. 이수페타시스 348%.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좋았던 건 아니고요. 소부장단에서 예를 들어 원익 IPS 같은 장비 회사들도 최근에 거의 181%가 올라왔고요. 반도체 파운드리 중에 유일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차량용 반도체나 아날로그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DB하이텍 같은 회사도 100%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60%대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81%, 또 장비 회사인 유진테크 147% 나왔고요. 더 밑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시가총액 1조대의 SNS텍 같은 경우가 오늘 10%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76%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PSK 111%, 코미코 14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95% 지수를 훨씬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D라는 게 그겁니다. 요 M자가 빠졌는데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 12월 22일 오늘 찍고 있는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인데, 고점에서 약 25% 정도 하락한 거니까 고점에서 25% 하락하면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추세가 진행 중인데 약간 쉬어가는 국면인데 다시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최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오늘 11만 원을 돌파하면서 최고점 영역, 그러니까 최고점과 현재 주가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최고점에서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11%대, 그러니까 최고점하고 역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8%대고요. 리노공은 마이너스 1%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최고점에서 많이 안 빠졌는데, 가장 그래도 최고점에서 많이 빠진 게 이 반도체 장비 회사인 HPSP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체인만 볼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본 매출처로 갖고 있으면서 TSMC나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또 어딨죠? 마이크론이나 이런 인텔이나 이런,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 아니면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메타 이런 쪽과 매출처가 연결되어 있는 회사, 아니면 TSMC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 쪽에서 기회를 노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반도체 관련돼서는 내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D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한 HBM에서 주춤하던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온 이유는 일반 D램과 낸드 쪽 가격 상승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반 D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세는 내년에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두 번째, D램과 낸드 관련돼서 여전히 D램과 낸드의 공급이 수요보다는 부족할 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공급을 엄청나게 과거에 늘렸다가 그 공급을 늘린 걸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경험을 상당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공급을 철저하게 조절하고 있다. 그 공급을 조절한다는 의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큰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일반 D램과 낸드에서 가격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D램과 낸드에서 공급 가격이 계속 타이트하게 유지될 거라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을 크게 뒷받침하는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투자가 여전히 내년에도 끊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주가의 상당 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펀더멘털과 무관한 변동성은 생기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년에도 추세적으로는 변동성은 있지만 변동성을 겪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요한 핵심 요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에 계속 좋아질 거라는,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따라 올라오면 주가는 당연히 합리화가 됩니다. 그런데 주가만 올라왔는데 실적이 못 따라온다. 그럼 주가는 언제든 박살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반도체주 상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주가가 올라왔는데 실적이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주가와 실적이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아주 조심스럽지만 예측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고 해서 많이 우려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11월 달 들어서 하이닉스를 엄청 팔았어요. 하이닉스만 거의 8조 넘게 팔았습니다. 8조 넘게 팔았고 삼성전자를 한 2조, 약 2조입니다. 1조 한 7, 8천억을 팔았는데 한번 최근 수급 한번 저희가 냉정하게 한번 보실게요. 같이 볼게요. 자,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최근에 물론 외국인은 아직 안정적으로 말하기엔 불안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샀다 팔았다를 약간의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간은 바뀌었습니다. 기간도 엄청나게 팔았다고 했죠. 삼성전자 이제 자 수급 보시면 기관은 지금 다시 고르게 특히 보시면 투신이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사냐? 기타법인이라고, 기타법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주식을 현대차가 사면 기타법인, 반대로 현대차가 삼성전자 주식 사는 거, 그것도 기타법인이야. 그런 기타법인 쪽에서, 근데 기타법인이 현대차가 삼성전자 가지고 뭐 단타 치려고 그 주식을 살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은행이 조금 사고 있고요. 기타 금융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팔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똑같이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예요. 외국인 샀다 팔았다는데 여기도 똑같이 투신은 뭐냐면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니면 투자자문사. 투신은 단기성 물량보다는 중장기성으로 매매를 하죠. 그래서 투신에서 사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자산운용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타법인 쪽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가장 지금 부품 쪽에서 핫한 거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투신하고 금융투자하고 오히려 여기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연기금도 사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골고루 사는 쪽에 더 가까워요. 물론 매도세도 일부 있지만, 자, 이수페타시스 역대급 신고가를 찍고 지금 주춤한데 다시 단기적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추세적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어요. 하락 추세에서 다시 상승하려는 추세로. 근데 보시면 아직까지는 기관 수급이 미미하죠. 파란 게 더 많죠. 근데 반대로 보면 외국인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이수페타시스를 단기 저점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솔브레인 보시면 여기는 기관은 금융투자만 사요. 그러니까 보험이나 투신이나 연기금이 계속 파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외국인이 받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도 최근에 일부 물량을 이렇게 차익 실현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외국인이 잘 받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기관도 갖고 있는 물량을 다 던진 게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 하는 금융투자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사모펀드도 있고 물량을 받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코미코는 외국인이 줄기차게 팔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40% 빠지면서 딱 이제 계속 팔다 보니까 저점 메리트가 생기니까 다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관 쪽에서 특별한 매수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미코 같은 경우는 조금만 기관의 매수세가 붙어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나머지 개별 종목들 원희가이패스, 리노공업 또 뭐 있죠? 한미반도체,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있죠? 유진테크, 그죠? 이런 회사들 한번 이런 식으로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나? 기관이 사나? 외국인이 파나?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 흐름을 보시면 결국은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지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수급을 냉정하게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 상승률 현황은 어떤가요? 지주사는 올해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굉장히 정부에서 상법 개정에 신경을 쓰고 있고 1차, 2차 됐죠? 3차 내년에 될 겁니다. 그죠?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주사는 상대적으로 NAV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을 적용받죠. 그래서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주사는 대부분 이번 안타까운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연기됐죠. 취소는 아니고. 근데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죠. 근데 지주사는 배당주의 관점으로도 매력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를 분명히 받을 건데 아직 주가의 상승률은 끝나지 않았다. 일부 개별 모멘텀을 받은 두산이라든지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이 폭등했어요. 삼성물산 최근에 폭등했고요. 두산이 거의 200% 가까이 올랐죠. 한화 200%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SK 고점에서 30% 빠졌고요. HD현대 20% 빠졌죠. LG 이런 거 더 빠졌어요. 33%, GS 29%, CJ 막 44%, 롯데지주 막 77%, 효성 32% 빠졌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주사는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똘똘한 자회사를 많이 보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두산처럼 자체 사업 모멘텀이 탄탄한 회사들도 매우 중요하다.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같이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자회사, 조선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HD현대, 반도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SK, 방산과 조선 모두 갖고 있는 한화, 건설과 정유화학을 갖고 있는 GS, 가전도 있으면서 로봇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LG, 이런 지주사들은 당연히 너무 다르죠. 모멘텀이. 충분히 이런 식의 전 접근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SK그룹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SK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서 못 살 것 같아. 근데 SK하이닉스를 SK스퀘어가 엄청 들고 있네. 그럼 하이닉스 좋아지면 SK하이닉스 이익 구조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 전략 나쁘지 않은 전략을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터진다며. 근데 두산은 자체 두산 전자비지가 엔비디아 납품하면서 거기도 실적이 폭증한다면 야, 두산 전자비지 좋아져도 좋아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좋아져도 좋아지고 근데 심지어 야, 굴삭기 파는 두산 바켓도 좋아져도 두산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맞아요. 두산도 좋아져요. 그런 식의 접근 방법. LG가 그렇게 로봇 회사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면 로봇스타일 심지어 로보티지 2대 주주라며 유진 로봇도 갖고 있다며 그럼 야 로봇 좋아지면 로봇 개별주 투자하는 거 어려운 거야. LG 사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전략도 전 나쁘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결국은 지주사는 정부가 밀어주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수혜를 받을 건데 그게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인데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년이죠. 26년도에. 그래서 지주사는 자 평균 상승률 89%예요. 코스피가 70% 상승했는데 코스피 지수 초과하고 있죠. 지주사 중에도 100% 넘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는 숨겨진 어떻게 보면 내년 주도주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감춰진 알짜 산업 중에 하나고 계속 관심을 지켜보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두산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80만 원이 깨지면서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죠. 기관 계속 파는데 기관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고 있고요. HD현대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관이 사긴 사는데 단타성 물량의 금융 투자만 사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히 여기도 HD현대도 지금 20만 원을 깨지니까 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고 있네요. SK 마찬가지네. 와 오늘 일부 팔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14거래일 연속으로 SK 주식을 외국인들이 지금 미친듯이 사고 있네요. 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하나도 2거래일 제외하고 외국인이
10일 연속 미친듯이 사고 있네요. 지주사는 최근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면서 크게 빠지진 않았죠. 근데 살짝 단기 조정이 나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외국인이 사서 SK가 됐든 HD 현대가 됐든 두산이 됐든 한화가 됐든 받치고 있다. 외국인이 수급을 받치고 있다. 그럼 과거에 자 HD 현대도 80% 가까이 올랐고 두산도 200% 가까이 올랐고 숙제 내드릴게요. SK도 올랐고 하나도 올랐는데 올랐던 시점 4월달부터 뭐 6월달 다 다르겠죠? 두산 뭐 7월달부터 10월달 그럼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이 사서 올랐나 기관이 사서 올랐나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서 올랐나 제일 깔끔한 건 이거죠. 지분율을 봤더니 외국인 지분 늘어나는데 기관은 계속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주체 세력 주 수급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를 봤더니 기관은 계속 사, 외국인 계속 팔아. 근데 주가는 올라가. 그러면 하나의 주 수급 주체는 기관이 되겠죠. 근데 HD 현대를 봤더니 HD 현대는 외국인 지분율도 꾸준히 늘어나, 기관 지분율도 꾸준히 늘어나. 그러면 HD 현대에는 외국인 플러스 기관 동시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간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꼭 공부를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최근에 수급이 지주사도 다시 외국인 수급이 붙으면서 뭔가 추세적으로 다시 반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수급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기관의 수급 외국인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이어진다고 하면 언제든 저는 기관은 따라 살 수 있다. 왜 그렇죠? 외국인보다 우리 기관 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지주사가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기관은 일종의 간을 보는 형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 밸류에이션과 실적 현황은 어떤가요? 지주사 밸류에이션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도 나름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왜? 자회사들의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자, 두산은 자회사가 아니라 자체 실적이 너무 좋죠. 두산전자비즈가 엔비디아 이익만 역대급을 갱신하면서 두산전자비즈 이익만 여기는 1조 9천억이라는 내년 추정치에는 두산전자비즈 플러스 두산 밥캣 플러스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오리콤이라는 광고회사 플러스 두산 건설 비상장 회사 다 포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산 전자비즈 CCL이라고 하는 동박적증판만 1조 4천억에서 1조 7천억의 영업이익 나올 것 같아요. 무난히 내년에 2조대 영업이익 달성할 것 같고요. PER로 치면 31배가 됩니다. HD 압도하죠. 내년에 7조 영업이익 봅니다. PER 11배까지 떨어져요. 코스피 평균 PER 몇 배죠? 12배 정도 되죠. 근데 내년에 11배까지 떨어진대요. 올해 12배 넘죠. 올해 한 14배인데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서 11배 떨어진대요. 근데 HD 현대 11배래요. 근데 영업이익 7조 5조대 영업이익도 역대급인데 2조대에서 5조대면 2배 영업이익 증가인데 여기서 50% 영업이익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27년에 8조 번데요. 11배. 저라면 딱 이렇게 밸류에이션만 보면 두산보다는 HD 현대를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나만의 기준점을 세우는 겁니다. 자, SK 볼게요. 여기도 나쁘진 않아요. 1조대 1조 8천억대 영업이익에서 4조 4천억까지 개선이 되는데 근데 올라가는 상승폭은 SK가 더 큰데 너무 웃기죠? SK는 과거에 8조대 영업이익 찍던 회사가 4조대로 반토막 났어요. 근데 HD 현대는 원래 1조대, 3조대, 2조대 찍던 회사가 7조 찍네요. 역대급 영업이익을 갱신하고 있죠. SK는 실적은 엄청 개선되는데 역대급 영업이익 8조대에 반토막 수준이에요. 저라면 SK도 매력적이긴 한데 HD 현대보다는 펀더멘탈이 약하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볼게요. 하나도 와 여기도 4조 8천억 6조 6조 5천 왜 그럴까요? 너무 심플하죠. 하나는 자체 사업이 없어요. 두산처럼. 근데 방산 터졌죠. 하나 에어로 터졌죠. 하나 시스템 터졌죠. 뭐가 터졌죠? 조선 터졌죠. 하나 오션 터졌죠. 난리죠 지금 조선방사.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여기도 HD 현대 비슷하네요. 과거 2조대 영업이익인데 올해 역대급 4조 8천억 나오고 내년에 6조대 영업이익 나온대요. PR이 7배입니다. 그렇게 주가 많이 올랐는데 8배래요. 8배. HD 현대도 진짜 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더 싸네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뜨고 있는 지주사들이 있죠. 어디죠? 효성, 그죠? 시즌이 좀 안 좋고 GS 효성, 네, 그 2개 정도. 그 다음에 롯데지주 어렵고요. 이거 표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자, 당연히 GS 효성도 실적 추정치가 있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비교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많이 오른 지주사가 있네요. 여기 있죠. LS 91 거의 올랐죠. LS 효성 162% 올랐고요. HD 현대 다뤄드렸고, 이런 식으로 자, LS하고 효성 한번 실적 대비 PER 밸류에이션, 상대적으로 매출은 얼마 증가했는데 PER은 얼마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얼마 증가했는데 시총 대비는 얼마고, 그렇게 비교해보시면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다뤄드렸던 한화하고 두산하고 SK하고 HD 현대 어느 게 좋아 보이세요? 저는 심플하게 우리가 방금 다뤘던 관점으로 보면 HD 현대하고 한화가 좋아 보이네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낮다. 그런데 야, 나는 하나조선도 좋아질 것 같고 방산도 좋아질 것 같고 두산이 갖고 있는 두산전자비즈 CCL도 계속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지주사 자체는 좋은데 하나가 더 갈지 두산이 더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행히도 홍보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타이거 ETF 중에 지주사 ETF가 하나가 딱 있어요. 거기는 하나도 있고 두산도 있고 SK도 있고 HD 현대도 있고 GS도 있고 효성도 있고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지주사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더 좋아질지 SK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지주사 업황에 투자하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린 타이거 지주사를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IRP 계좌,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에 넣어놓고 묻어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법 개정 3차 발표 나고 그게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지주사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아직 다 반영 안 됐잖아요. 최소한 1년, 2년은 남아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계속 상법 개정,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거한테 세제 혜택 준다고 하죠. 그러면 저는 계속 지주사가 배당에 대한 모멘텀도 받고 상법 개정의 모멘텀도 받고 정부 정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모멘텀도 받고 자회사들 실적 계속 좋아져요. 조선 좋아져요. 방산 좋아져요. 반도체 좋아져요. 두산전자가는 엔비디아, AI 모멘텀도 받아요. 그런 회사들은 계속 사놓고 모아가는 거죠. 개별 종목이 어려우면 지주사 ETF를 통해서. 타이거 지주사 ETF 있어요. 그거 사서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주사 투자 전략은 어떤가요? 지주사의 그 투자 전략적인 측면으로 보면 결국은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나 주주 권익을 정부는 또는 기업들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주주 권익을 제고 안 하면 행동주의 펀드들에 계속 침해가 막 들어오죠. 과세 표준을 세분화해서 세제 개편안을 확정 짓겠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요. 주주의 이익, 최대 주주의 이익과 소액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런 제도 개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투자 환경으로 선순환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개선되면 지주회사들의 NAV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는 구조적으로 할인될 수밖에 없죠. 순자산 가치와 시가총액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에 대한 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거예요. 최대 주주도 세금 많이 낼 바에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최대 주주가 가져가는 게 커진다? 그럼 배당 많이 줄 거예요. 그럼 배당 많이 주면 최대 주주만 혜택 보나요? 그 주식 갖고 있는 개인 소액 주주들한테 당연히 혜택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사주 소각되는 만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들의 그 주식의 가치가 희소성을 떼어서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 주주환원의 진심이네.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요. 브랜드 가치 올라가면 주가가 회사의 브랜드 가치 반영 안 할까요? 당연히 반영을 하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법 개정이 되면 주주환원 예측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당연히 받을 겁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뭐 프리미엄 받고 있는 지주사가 있나요? 그냥 주가만 많이 오른 거죠.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대부분인데 두산처럼 똘똘한 사업지주 회사가 있잖아요. 너무 돈을 잘 벌어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동박적층반 CCL이 매년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잘 버는 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지원해줘. 근데 중요한 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본 재배치를 해야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죠. 자본 재배치에 대한 압박도 아마 올 거예요. 행동주의 펀드가 요새 막 엄청나게 막 나오죠. 심지어 너무나 유명한 행동주의 펀드 있죠. 다들 잘 아시는 조지 소로스가 우리 KTNG 막 먹으려고 했죠. SK 먹으려고 했죠. 그거 똑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글로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만 안 있죠. 정부는 최대 주주 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올해는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순자산 가치가 많이 할인율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해소되니까 현재 모멘텀이 약간 소강 국면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 기대감으로 4, 5월 달에 6, 7월 달에 땡겼으니까 주가를. 그럼 앞으로는 주주 환원 강화에 대한 다양한 기업들에서 자체적인 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주주 환원에 대한. 그리고 자본 배치를 투명하게 재배치하겠다. 효율성 있는 구조로 가겠다. 배당금도 늘리겠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SK가 우리 최소 주당 배당금 보장하겠다. ROE 타겟을 얼마로 하겠다. PBR 얼마 타겟 하겠다. 주주 환원에 신경 쓰겠다. 그러니까 SK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거고요. 지배구조의 정점이 바로 지주사입니다. 지배구조 정점,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의 불일치된 이해관계를 정부든 행동주의 펀드든 개인 소액 투자자든 일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일치되는 순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었던 지주회사들의 할인율은 급격하게 회복될 겁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최고세율 인하 구간을 30억 이상은 다시 30%로 그것도 낮춘 겁니다. 그죠? 엄청 쪼개놨죠. 지배구조 특성상 지주사가 배당 성향이 높고 자사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 성향 높을수록 당연히 배당주의 관점으로도 지주사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겁니다. 아마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연기됐다고는 하지만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고 하면 앞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될 거.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상속증여세법 개정까지 연결이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한 번도 현금 배당 감소하지 않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 되거나, 두 번째, 배당 성향은 25% 이상이지만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성향을 매년 3년간 5%씩 인상하는 배당 증가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49.5% 적용받을 바에 30% 적용받으면 개인 투자자도 유리하고 최대 주주도 세금 덜 뺏기고 회사 브랜드 가치 올리고 그렇게 양쪽으로 호재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기 주식 비율 얘기 나오죠. 자사주 롯데지주가 27.5%나 들고 있어요.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SK가 24.8% 들고 있어요. 여기에 한 자릿수대로 줄어들면 얼마나 많은 희소 가치가 생길까요? 롯데지주 주식과 SK 주식이 줄이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지주사들 할인의 원인이 됐던 주가 상승하면 상속받을 때 세금 엄청 때려받는 거, 상장사는 시가로, 비상장사는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해서 가액상정하는 거. 근데 현재 상장사의 주가가 그만큼 못 올라서 순자산 가치의 80%도 안 되는 경우는 PBR 0.8배로 하한선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 가산세 붙는 거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평가 과도했던 지주사들 당연히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SK가 그랬다는 거고요. 자본시장법 개정, 상속증여세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있지만 큰 틀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있는데 이거 거버넌스 관련돼서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거버넌스, 지배구조 관련된 본격적 정책 시행, 거기에 추가적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최대 주주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죠. 일반 주주 권리 행사 사례가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지주사 할인율은 축소될 거고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에 의무 공개 매수 제도도 도입되지 않을까. 즉 매수인 특별관계자 합산 상장사 지분 25% 취득할 때 자녀 주식 전부 지분 50% 플러스 한 주에 대해서 의무 공개 매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대 주주 거 지분만 프리미엄 붙여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주주도 똑같이 최대 주주과 여기 있죠, 주식 양수도, 주식 매도할 때 피인수 회사의 일반 주주도 최대 주주와 같이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해서 일반 주주 보호하고 일반 주주 할 때도 M&A 할 때 비싸게 똑같이 일반 주주한테도 권리를 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M&A 시장은 조금 위축될 우려는 있지만 일반 주주한테는 상당히 개선이 되겠죠.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되는 거 내년 상반기에 적극 추진 과제로 선정했는데 248개의 기관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54개 도입하면 가장 강력한 쩐주 기업들의
합전주, 돈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여기가 스튜어드십 도입을 확대하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반대 의결권이라든지 주주 제한이라든지 최대 주주가 막 제멋대로 자회사들끼리 쪼개기 하고 분할 상장하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거 다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내년에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자. 그래서 지주사도 개별주 투자가 어려우면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지주사 오늘 반도체, 로봇 반드시 내년에 꼭 봐야 될 세 가지 섹터라서 오늘 제가 밤새워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오셨으니까 세 가지 섹터 계속 실적에 대한 모멘텀, 정책적인 모멘텀, 글로벌 메가트렌드 모멘텀, 수급 이렇게 골고루 펀더멘털을 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밸류에이션과 실적 현황은 어떤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포워드 PER이 9배 정도. 근데 지금 굉장히 제가 네이버에서 갖고 왔는데요. 내년에 85조를 잡아놨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내년에 좋게 영업이익 보는 데는 100조 넘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85조가 아닌가 100조다? 그럼 PER 8배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근데 27년도로 넘어가면 120조까지 보는 데 있어요. 그럼 PER이 7배 후반까지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근데 하이닉스는 더 싸죠. 지금 하이닉스는 내년 6배예요. 여기 76조 잡아놨는데 하이닉스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데가 80조예요. 지금 요게 업데이트가 평균값이 다시 한번 되면 올라갈 겁니다. 저는 분명히 26년도 영업이익 80조대로 평균값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100조 찍는다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PER이 10배 미만이라는 얘기는 주가 올라온 것만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거고요. 자, 하이닉스 매출 올라가는 거 보세요. 내년에 올해 93조 매출에서 내년에 거의 140조 매출 찍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죠? 하이닉스는 일반 디램과 낸드를 많이 팔아서 매출이 140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비싼 HBM 최신 모델 HBM4가 뭐 여러가지 논란은 있지만 HBM3보다 가격이 최소한 30% 이상 비싸대요. 근데 HBM3도 일반 D램 낸드의 가격이 두세 배인데 HBM4 같은 경우는 일반 D램 낸드 가격이 몇 배요? 4, 5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BM을 조금만 팔아도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출은 가격 곱하기 물량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매출이 커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크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팔아야죠. 통신 네트워크도 팔아야죠. 디스플레이도 팔아야죠. 가전도 팔아야죠. PC도 팔아야죠. 서버도 팔아야죠. 전장, 자동차, 전기 부품도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메모리 매출이 크다고 해도 자, 삼성전자의 메모리 매출은 여기서 몇 프로일까요? 30%밖에 안 돼요. 휴대폰이 더 커요. 삼성전자의 휴대폰 매출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37%.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져도 전체 매출이 30%가 커지는 거고 하이닉스는 100%인 매출이 반도체가 커지니까 당연히 하이닉스 매출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휴대폰도 그냥 그래. 휴대폰도 쏘쏘. 그죠? 그렇게 엄청나게 매출이 좋아지지 않아요? 통신 네트워크도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아요? 전장도 그냥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부들의 매출이 안 떨어지니까 전체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는 엄청 좋아지고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 50% 매출 성장했는데 전장에서 마이너스 20% 깎아먹고 서버에서 마이너스 20% 깎아먹고 통신 네트워크에서 마이너스 20% 깎아먹어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되죠.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업부도 뒷받침을 해줬다. 하이닉스가 매출 사이즈가 400조가 됐어요. 되겠죠. 하이닉스도 앞으로 HBM 계속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 그러면 하이닉스가 400조 매출에서 800조 100% 매출 성장하는 게 어렵죠. 똑같은 겁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90조 매출에서 130조 매출로 늘어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330조 매출이에요. 330조 매출에서 50% 성장하려면 매출이 160조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90조에서 40조 늘어나는 거랑은 5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매출 증가하고 삼성전자는 매출 20%밖에 못 늘어.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역대급 실적을 찍을 거고 그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27년도부터는 둔화될 것이다. 아직 2년의 텀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을 단순히 하이닉스는 6.4배, 삼성전자는 9배, 삼성전자 비싸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싸다. 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는 거고요. 엄청나게 실적 좋아지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다 말씀드릴 거예요. 삼성전기도 자 매출로 보면 얘네 11조대 매출이에요. 야 뭐야 11조에서 12조 13조 이게 뭐 좋아지는 거야? 네, 엄청 좋아지는 겁니다. 10조대 매출에서 10% 이상 증가하려면 매출이 1조 이상씩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 볼게요. 삼성전기도 드디어 올해 9천억대, 거의 1조 가까운 영업이익이 납니다. 과거에 삼성전기 가장 좋았을 때가 2021년도예요. 이때 언제죠? 코로나 때죠. 이때 코로나 때 영업이익을 언제쯤 다시 돌파할 거냐? 27년도에 돌파할 것 같아요. 27년도에 결국은 삼성전기가 과거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이뤘던 굉장히 특수한 때잖아. 이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PC 또는 가전제품만 쓸 때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마침 딱 MLCC 지금 이제 차량용 쪽은 무라타하고 거의 일본의 무라타라는 회사는 거의 그저 탑2. 이때는 차량용 쪽, 산업용 쪽 경쟁사들이 꽤 있었어요. 대만의 야게오도 있었고 타이오 유덴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둘 다 터졌어요. 그리고 기판도 최초로 신규 기판이 나왔는데 삼성전기가 선점 효과를 누릴 때고요. 근데 그 상황이 26년도, 27년도에 마찬가지로 영업이 1조대, 1조 4천억대, 1조 5천억 가까이 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판 쪽이나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모두 실적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고점에서 안 빠져요. 아무도 삼성전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삼성전기를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드렸는데 오늘 이따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기도 그냥 IT 반도체 소부장 딱 평균 PER 정도 수준이다. 평균 PER보다 약간 10% 정도 할증 붙었는데 10% 할증이 아니라 여기는 MLCC도 아까 말씀드린 일본 무라타랑 탑2 그 다음에 FCPGA,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 역시도 우리나라 1등 글로벌로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MLB 다중 적층 기판 1등이죠. 국내 1등이고 글로벌로 탑5 안에 드는 회사죠. 여긴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돼요. 올해 35배? 내년에 35배? 내년에 30배인데 실적 추정치가 전 더 훨씬 올라갈 거라고 봐요. 얘네 증설하거든요. 캐파를 늘립니다. 그게 실제 여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2천억 매출에서 근데 매출 이익 올라가는 거 보세요. 2천억대에서 3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그냥 앞자릿수가 계속 바뀌죠. 아니 2천억 매출도 역대급 영업이익인데 여기서 50%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주가 올라갔다고 막 엄청나게 밸류에이션 비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수페타시스의 경쟁사가 있겠죠. 어딨죠? 미국의 TT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또 어딨죠? 대만의 WUS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만의 골드 서킷 일렉트로닉스 약자로 GC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랑 비교해보면 되죠. 왜? 이수페타시스는 글로벌 기판업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기판업체들 있죠. 대덕전자, 심텍, 해성-DS 그런데 밸류보다 비싸냐? 두 개 다 비교해야 되죠. 그 두 개랑 비교해봤을 때 엄청 비싸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판업체들 평균 정도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판업체들 아까 심턱, 대덕전자 그런 회사도 주가 이수페타시스 못지않게 올라왔어요. 심텍 같은 경우도 400% 올라왔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만 특별 대우를 받아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온 건 아니다. 초반에는 그랬어요. 심텍, 대덕전자 못 올랐어요. 이수페타시스만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뭐 다 올라요. 기판업체들. 심지어 그 무거운 LG이노텍도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판 쪽이 좋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삼성전기도 기판, 이수페타시스도 기판 두 개 가졌고요. 자, 솔브레인은 2차전지가 있어요. 2차전지 전해액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역대급 영업이익 찍었을 때가 2022년인데 2022년 영업이익을 드디어 26년 내년에 돌파하고요. 7년에 영업이익이 2,400억 사이즈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왜? 전액이 2차전지가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브레인 뭐하죠? 반도체의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식각에 가죠. 너무 중요하죠.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제일 탑2 공장 찍으려면 빛을 쪼아서 패턴을 그리는 패터닝하는 무슨 공정? 포토 공정. 그래서 거기서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는 식각 공정. 포토 공정하고 식각 공정. 탑2 공정, 8대 공정 중에 물론 8개 공정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말 그대로 반도체의 메인 미세 회로를 그린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는 식각 공정의 식각액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데
2차전지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영업이익을 2천억 찍는다? 그러니까 최근에 솔브레인드 주가가 나름 올랐죠. 70%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 평균만큼 올랐잖아요. 근데 PER이 12배밖에 안 돼요. 27년에 10배까지 떨어지네요. 그럼 이런 회사들 실적이 개선되는 만큼 주가가 쫓아 올라오긴 했는데 못 쫓아 올라왔잖아요. 그럼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죠. 그럼 솔브레인은 반도체의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전지가 조금이라도 업황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이면 반도체 죽을 때 솔브레인은 안 죽을 거예요. 2차 전지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종목 더 갖고 왔는데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역시도 반도체 소부장이 생각보다 영업이익 1000억 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엄청 많을 것 같죠.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근데 이 회사 시총이 1조가 넘었다가 지금 8천억대로 내려왔는데 영업이익이 1200억을 찍습니다. 내년에 1400억을 찍습니다. 27년에 1600억을 찍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작년에 300억대에서 물론 300억대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유독 실적이 나빴는데 재작년으로 볼게요. 500억대에서 1100억대 2배 뛰었어요. 근데 올해 다시 거기서 아주 소폭이지만 증가를 합니다. 한 자릿수로 4, 5%. 근데 거기서 다시 내년에 20% 증가해요. 근데 27년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3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PER이 뚝뚝뚝 떨어져요. 10배까지 떨어집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평균 PER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PER 엄청 높은 것도 있어서 평균값은 거의 20배에 육박해요. 19배예요. 19배. 근데 포워드 PER이 12배예요. 내년에. 그리고 27년에 10배까지 떨어져요. 솔브레인하고 코미코 둘 다 반도체 소부장 평균보다 실적 상승률이 좋은데 평균 PER보다도 떨어지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세요.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네,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 그리고 리딩방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투자 아이디어 차원, 투자 전략 차원으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솔브레인이나 코미코 같은 종목들 봐야 된다. 단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깨지면 안 되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깨지면 솔브레인, 코미코,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는 실적이 더 많이 깨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바라보는 회사들 말고 TSMC 매출도 갖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매출도 갖고 있고 아마존 매출도 갖고 있고 구글 매출도 갖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그래서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수페타시스는 삼성전자도 납품해요, 구글도 납품해요, 엔비디아도 납품해요. 또 어디도 납품한다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나와요. 메타 얘기도 나옵니다. 빅테크가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다른 해성 DS, 심텍, 대덕전자, 글로벌 빅테크에 납품 못하는 기판 업체들보다 월등히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겁니다. 그렇게 투자 아이디어, 투자 전략적인 측면, 왜 이런 구조일까? 숫자는 얼마나 증가할까? 그 숫자 증가한 거 대비 실제 주가도 올랐나? 아니면 숫자는 30% 증가했는데 실제 주가는 300% 올랐다? 주가가 숫자를 훨씬 더 초과해서 과도하게 올랐네? 그러면 주가와 실적의 괴리율이 좁혀지는 과정이 있겠구나. 그러면 올해 실적은 그렇다 치면 내년 실적을 땡겨오면 어떨까? 내후년 실적까지 땡겨오면 밸류에이션은 싸질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년 실적을 땡겨와도 싸네, 내후년 실적을 땡겨와도 싸네, 앞으로 주가와 실적 상승률의 괴리율이 좁혀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내 확실한 투자 논리적 근거를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펀더멘털을 통해서 검증을 하시면 주가가 빠져도, 또는 올랐다고 삼성전자 올랐네, 이거 팔아야지, 또는 주가 떨어졌네, 손절 쳐야지, 불안하다. 이렇게 워낙 반도체는 왜 그렇게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냐면 AI라는 사이클이 정점을 언젠간 찍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정점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반도체 회사들은 좋은 게 뭐냐면 오라클이 어떻게 되든, 코어이브가 어떻게 되든,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든, 엔비디아 GPU가 구글의 TPU한테 점유율을 뺏기든 결국은 반도체를 쓴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AI라는 빅사이클 메가 트렌드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숫자, 펀더멘털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분기별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는 연간 성장률, 연간 매출 성장률, 연간 영업이익 성장률, 연간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지. 삼성전자도 100개 팔아서 100원 팔았는데 8원밖에 못 남기는데 하이닉스는 100원 팔아서 30원 남긴다? 그러면 당연히 물건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더 반영하는 거는 많이 팔아서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마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 오늘 제가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어요. 자, 코미코는 얼마나 마진을 남기는지,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솔브레인은 얼마나 영업이익률을 남기는지, 삼성전자는 또는 하이닉스는, 이수페타시스는 얼마나 영업이익률을 남기는지 한번 꼼꼼히 오늘 영상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자 전략은 어떤가요? 자, 삼성전자가 결론적으로는 아주 좋게 보는 데는 영업이 100조에서 115조까지 얘기하니까 결국은 일반 서버와 일반 낸드 쪽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PC나 모바일 쪽에 공급이 안 돼서 굉장히 쇼티지가 지속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요 D램 3사 중에 결국은 삼성전자밖에 클린룸, D램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클린룸의 여유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계속 관심 있게 보자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삼성전자한테 점유율을, HBM의 점유율을 뺏길 겁니다. HBM4 지금 예상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10% 후반대, 하이닉스가 59%, 마이크론이 거의 20%인데 마이크론은 증가를 못하고 그냥 비슷한 수준. 삼성전자는 18%에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20% 넘게 뺏어와서 내년에 아주 좋게 보는 데는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을 35%까지 보는 데가 있어요. 35%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27%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내년 HBM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해서 삼성전자의 HBM 매출만 26조대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조대도 안 되죠. 8, 9조 돼요. 삼성전자 HBM 매출이 26조로 커지면 당연히 가장 비싼 HBM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도 당장 내년 1분기부터 35% 이상까지 HBM 포함하면 OP 마진이 35%대로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HBM4의 점유율이 확대되면 삼성전자의 평균 D램 판가가 42%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 드디어 내년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쪽에 테슬라에 납품하는 칩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 나오는 거 보고, 가동률 보고, 양산 수율 보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수율을.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이 잘 나오면 추가 빅테크들의 가능성이,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모멘텀이 많이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금을 자꾸 조달하죠. 빅테크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부채 발행 뉴스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오픈 AI하고 오라클인데 정부에서 주도하는 소버린 AI라고 해서 정부가 약간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야 이거 AI 엄청난 빅사이클인데 정부 너네도 좀 도와 이렇게 SOS 요청을 했죠. 왜냐면 AI 빅사이클이라는 걸 누가 주도하죠? 미국이 주도하죠. 이거를 가만 냅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 공급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내년에도 역대급을 찍을 것 같아요. 자, 실제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대략적으로 4,560억 달러, 전년 대비 26% 증가한다고 봤어요. 그러면 성장률이 진짜 딱 반토막 나는 거, 50%대 성장하다 26%까지 줄어드는데, 아니야, 빅테크 4개사들 실제 각각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제 캐파 증가하겠다 한 거 더 해봐. 근데 그렇게 다 더해봤더니요 5,700 거의 6,000 가까이 나오고요 6,600대 나와요. 그러면 50% 넘게 증가하는 거고요. 작년에도 50% 증가했는데 여전히 50% 증가하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많은 뭐 코어이브, 네비우스 다 이런 거 네오 클라우드 업체라고 하거든요. 네오 클라우드까지 캐파를 40%씩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면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까지, 그리고 빅테크, 또 정부가 주도해서 한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죠. 요거 오픈 AI하고 어디죠? 손정희 가는 소프트뱅크, 그죠? 미국 정부, 뭐 오라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다 합치면 8,66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81%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이퍼스케일 업체들이 투자 축소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HBM 칩이 필요할 텐데, 결론은 HBM 칩을 만드는 TSMC의 코어스 캐파가 최대 얼마까지 늘어나냐? 내년에 코어스 캐파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야 70%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 맞춰야지 저걸 다
충당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 정도 캐파를 늘려야지 충당이 아마 어느 정도 될 겁니다. HBM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AI 서버 센터의 엄청난 출하량에 대한 요구분 때문에 최소한 50% 중후반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래서 계속 TSMC의 코스 캐파를 엔비디아랑 애플이 다 꽉 차고 있으니까 나머지 업체들한테 계속 삼성전자 기회를 엿볼 것이다. 메모리 업체의 과도한 오버부킹 굉장히 지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모리의 가격은 안 떨어질 거고, 재미난 거는 전체 메모리 엔비디아조차도 베라루빈 가장 최신 버전이죠. 이거 아마 베라루빈 나오려면 내년 말 정도나 될 거예요. 베라루빈 플랫폼 쓰면 70%를 HBM 쓰는 게 아니고요, LPDDR 저전력이나 GDDR, G는 그래픽입니다. GDDR 범용 D램으로 쓴다고 해요. 그러면 엔비디아 내에서 당연히 삼성전자 포지션이 커지겠죠. 왜? GDDR 1등도 삼성전자, LPDDR 1등도 삼성전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낸드 쪽도 가격이 크게 안 빠질 거다. 결론적으로는 낸드도 내년에는 20% 후반에서 30%대까지는 올라갈 거고요. 엄청나게 먹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묻는 AI 데이터 센터, 거기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전력 요구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력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공급 때문에 뭐 노후화된 송전선 인프라, 이 전력 인프라가 못 받쳐줘서 공급을 아무리 AI 데이터 센터를 늘리겠다고 해도 전력을 못 받쳐줘서 생각보다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세 번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엔비디아의 서버를 이렇게 쭉 쌓아놓잖아요. 그걸 서버렉이라고 하는데, 서버렉에 대한 엄청난 밀도, 그 다음에 발열량, 이게 냉밀도는 2년 만에 10배 증가하고요, 발열량은 50%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GPU당 최대 전력 소모량이랑 렉당 전력 소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전력을 낮추는 거 어떻게 낮추죠? 당연히 열 처리해서 낮추죠.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기체 냉각에서 이제는 공냉식 냉각이라고 하죠. 이거를 액체 냉각으로 전환할 겁니다. 그러면 액체 냉각하는 미국의 버티볼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꼭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액체 냉각하는 회사가 SK엠무브가 액체 냉각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SK엠무브가. 그런 회사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내년에 캐파를 늘리긴 늘리는데, 여기도 HBM 캐파는 이미 풀캐파로 늘렸고 일반 D램하고 낸드를 늘려야 되는데 일반 D램하고 낸드가 생각보다 여유 공간이 없어서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내년에 역대급 실적 찍을 거고 일반 D램과 낸드 가격 그렇게 쉽게 안 빠질 거고.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언젠가 피크 찍을 거 아니에요. AI 데이터 센터 피크 찍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일단 내년은 아닐 것 같고요. 27년도부터는 급격히 둔화될 것 같고요. 27년도에 오픈 AI가 상장한다고 해요. 이때가 엄청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기사 나오죠. 오픈 AI급은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중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엔트로픽이 엄청난 자금 조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픈 AI 상장할 때가 AI의 어떻게 보면 피크, 성장의 정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죠. 그렇다고 하락세는 아니고. 근데 내년에 코스피 기준으로 많이 하락한다고 보는 데가 제일 바닥선이 평균치가 3,500이더라고요. 저는 얼마든지 그것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저라면 한 최소 20%? 많게는 한 30% 정도는 현금을 항상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투자 유망한 섹터가 생겼을 때 전략적으로 새로운 투자 유망 섹터에 들어가려면 내가 실탄을 갖고 있어야죠. 두 번째는 내 판단이 틀렸으면 인정하려면 언제든지 그 확보된 현금을 통해서 자산의 재배치, 내 투자 자산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계속 성장주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차원으로 투자 전략을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매일 저하고 시장에 대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제 유튜브나 다른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서만 진행을 하고요. 매일매일 산업, 시황, 수급, 차트, 개별 기업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반드시 공부하셔야 될 특정 업종과 특정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유튜브에서 다뤄드리지 않는 내용, 당연히 빌리언스에서 먼저 다뤄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하고 계속 소통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미국 주식까지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하고 조금 더 많이 소통하려고 주간에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구독 모델 들어주시는 분들하고만 소통하는 라이브를 진행하고요.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은 오프라인으로 만나뵈려고 해요. 단독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매일매일 대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시장 대응하기가. 그리고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가 이탈률도 제가 알기로는 2%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저하고 매일매일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옆에 그냥 소위 말하는 개인 주치 뒀다고 생각하시고, 금융 주치 뒀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액적으로는 친구분하고 비싼 밥 한 끼 정도 드시는 정도니까 그 정도 투자하시면 저는 1000배, 10,000배, 100배 이상의 가치를 얻어 가실 수 있다고 굳건히 믿고요.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분들하고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걸 넘어서 같이 기업을 탐방을 간다든지, 기업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같이 모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봉사활동을 한다라든지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해 주시면 분명히 그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이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니까 내년에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투자하시는 게 재밌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하시는 얘기도 듣고 그걸 꼭 나만의 스타일로 정리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